최근에 이제 가장 논란의 인물들이 바로 이하상, 뭐 권우현 이런 변호사들 이름입니다. 앞서도 제가 속보로 나온 얘기 잠시 전해드렸지만 지금까지 이거 왜 대법원에서 아무 반응이 없냐 이런 비판들 많이 했었는데 법원 행정처가 이 두 변호사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어요. 뭐 이게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그날 유튜브 방송에서 뭐 보도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슈퍼챗 많이 벌고 뭐 또 한 번 법정 혹은 재판관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들 계속해서 했었고 그 이후에 공판에 들어와서도 보여주는 태도가 휴대전화에 벨소리 울리는데 음악 좋으니까 좀 듣고 하죠.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지금 이런 판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 판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제가 보기엔 거의 난동 수준이거든요. 난동이죠. 깽판이죠, 깽판. 이걸 계속 냅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또 뭐 입건이 됐으니까 가서 조사받고 뭐 하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이거 계속 봐야 됩니까? 저는 이진관 부장이 이제 감치를 다시 집행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를 뭐 만들어낸 사람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사실 구속 피소인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변호인을 배제시킨 다음에 현장에서 즉각 국선 변호인 선임해서 일 맡겨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법이 지금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원이 그동안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서초경찰서에 법원행정처에서 나선 것도 거의 이진관 부장이 직접 나서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끌려간 정도의 입장인 거지. 저는 대법원이 사실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때도 그랬었고 한 번도 적극적으로 이 전국에서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저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아까 오늘 나오는 뉴스에도 보면 법원 노조의 직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가 100점 만점에 21점이 나왔어요. 21점.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희대의 점수 아닙니까? 희대의 점수. 꼴찌. 대법원장이 낙제점. 꼴찌죠.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78%가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아주 정확한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 아까 인권위 직원들처럼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 나올 정도면 기관장으로서 역할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근데 저는 이진관 재판장 보면 대법원장 100배의 일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외롭게 일선에서 정말 무슨 야전사령관처럼 저 못 볼 꼴을 보면서 그걸 혼자 힘들게 정리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가끔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짠할 때도 있어요. 왜 저분 혼자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 사법부가 무슨 집단 무슨 체면에 걸린 것처럼 조희대 체제하에서 그 인사권이 뭐길래 다 무슨 조희대 하수인처럼 지금 굴면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사람들 이하상 변호사를 비롯한 저 진격의 진상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엄단을 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윤석열이가 헌법을 짓밟기 위해서 내란을 획책했다가 지금 구치소가 있잖아요.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같은 꿈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밖에 나와서 윤석열이가 못하는 짓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속옷 저항 사건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옷만 옷만 입었다 뿐이지. 속옷 저항 사건 그러니까 되게 뭐가 있어 보인다. 속옷 저항 사건이죠. 윤석열의 그 수위를 벗어버리는. 속옷 난동 사건. 그 이름을 너무 고급스럽게 지은 거 아니에요? 난동 사건으로 받고 있습니다. 속옷 난동 사건처럼. 박영식 평론가한테 맡기면 적당한 수준의 제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빤스 난동. 제가 이제 빤스 이런 말을 제가 좀 잘 쓰게요. 내가 아무튼 속옷 난동 사건.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봐야 될 것이 사법부는 지금 정상 체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만악의 근원이 조희대 체제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과거에 프랑스에서 나치를 정리할 때 알베르 까미가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고 말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도 그 정신을 가지고 이건 무관용 원칙으로 가장 엄단을 해도 이게 좀 해결될까 말까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변호사나 변호인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변호사라기보다는 그냥 극우 정치꾼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진격의 변호사들이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극우 선동질로 슈퍼챗이나 수익을 얻어가는 쯤에 유튜버들이라고 보시면 더 간단한데,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 유튜버라는 관점으로서 우리가 보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극우 선동꾼이나 정치 유튜버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기 전후에 영웅 코스프레를 통해서 자신의 슈퍼챗을 더 더 많이 수확을 해왔죠. 그러니까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히어로가 되는 겁니다. 희생양이 되는 거고요.
근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뭐랄까 행태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비공개가 원칙이니까. 근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내가 영웅이라고 또 슈퍼챗을 걷어요. 근데 이건 변호사들이어가지고 수사를 받기 전부터 수사를 받고 난 후 그리고 재판을 감치도 재판이니까 감치 재판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중계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를 지금 이 유튜버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지에 대한 방법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문제가 그거를 막아내야 될 주체가 변호인들이죠. 법원인데 그죠, 예. 법원인데 그거를 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님이 이진관 부장이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 상황을 방조하고 있는 게 조이되고 이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법원에 남은 다른 판사들에게는 정말 큰 어떤 메시지가 주는 거예요. 이진관 부장이 결국에 이기는 승리하는 싸움으로 가면 조이대 인사권이라고 하는 또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진관 부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되잖아요. 앞으로 그럼 2027년까지는 조이대 코트, 조이대 대법원장이 끌고 가는 대로 줄줄줄 끌려가요. 그러면 내란 재판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요, 진짜. 아니 그래서 저는 여론에서 더 큰 힘을 몰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론에서 이진관 같은 재판장이 더 나와야 돼요. 제2, 제3의 이진관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전 여론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5급 이하의 법원 노조 공무원들은 다 의사가 확인이 됐잖아요. 4,000명 넘게. 그럼 이제 남은 거는 고위공무원, 그러니까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하고 판사들 한 2,500명 되니까 이 사람들만 움직이면 조이대는 제가 볼 때 판사들 100명만 들고 일어나도 저 자리에 못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좀 여론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전 변호사협회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변협에서 변협은 아직 입장이 없어요. 변호사 자격을 저거는 징계를 통해서 막아놔야지, 막아놓든지 뺐든지 해야지 저걸 저렇게 놔둬가지고 유튜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재판정을 무대 연극장치처럼 놀이터처럼 활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놔둡니까? 우리 변호사법에 사회정의를 실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건 정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변협도 좀 정신 차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거는 정말 자정작용을 보여줘야 된다. 전 변협이 마지막 보루라고 봅니다. 저도 진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그 이진관 부장판사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조직에서 낭중지추 같은 인물이 딱 드러나요. 야, 아까 저 까미 예를 드니까 우리 박영식 평론가는 지금 낭중지추 나왔어요. 낭중지추. 예, 우리 저 양절 변호사도 뭐 하나 준비해 주세요. 됐어요. 예. 하나 해줘요. 몰라요 그런 거. 품격 좀 올려 봅시다. 내가 이만큼 올렸으면 됐지 뭘 더 올려요 뭐 오늘. 폴란드 속담 이런 거 없을까요? 어디 뭐. 일본 쪽 속담 많이 알지 않아? 갑자기 일본 얘기가 왜? 참 희한한 사람이네. 어쨌든 조직 안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드러나면 이 친구가 참 일을 잘하네, 훌륭하네. 역시 이 어떤 직분에 맞게 행동하고 있네. 이렇게 뭔가 좀 추켜 세워줄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 평생 이해하고 있는 사법부 조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이진관이는 뭐가 이렇게 문제야? 이진관이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가 이렇게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거야? 뭐 재판에 뭐 문제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내부 판사들의 기류가 혹시나 이진관을 왕따시키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될 텐데 그동안 이 사법부나 특히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오늘에서야 늦게 나온 걸 보면 위험하신 우리 대법관님들이나 법원행정처의 높으신 분들은 이진관이 이거 잘한다 했더니 완전히 이거 지 세상이구만. 사법부를 무슨 논란의 중심으로 만들어 라는 사고방식을 그 내부가 주된 정서로 갖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어제까지 해봤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래서 여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에 어떻게 가서 닿느냐. 뭐 말한 것처럼 뭐 조희대라는 대법원장 혹은 그 법원 내에서도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더 말빨이 서는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 어떤 정보가 어떻게 가서 닿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법원 행정처의 입장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나온 것은 그리고 말은 뭐 입장이라고 낸 입장문이 있는데 말은 뭐 판판이 다 맞는 말입니다. 법원 모독하면 안 되고 법정 모욕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단호하게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래서 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지금 묻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그렇죠.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저러고 있어도 되는 것이냐 라는 얘기를 또 여론이 말을 만들어야 한다. 해내야 한다.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내란 특검에서도 지금 얘기한 그 김영경 변호인들의 그 망동에 대해서 다 이제 정리를 해서 협회에 징계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놀랍고 무섭게도 변호사 협회 내에도 찬반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라는 이해가 변협이 예. 무슨 조력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인 조력권을 법원이 침해했다라는 목소리도 변협 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는 진짜 이거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게 왜 여론이라는 것에 어떤 식으로 답을 좀 내야 되냐면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이 제시했던 내란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뭐 내란 재판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넣지는 못하고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5.18 특별법에서 넣었듯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만들어놔야 돼요.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없으니까 그냥 진짜로 지금도 야 그 재판 안 끝났는데 세상에 법원장이라는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계엄이 아직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제가 말을 못합니다 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에서 당시의 내란에 대해서는 12월 3일에 있었던 건 내란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에 관한 다른 의견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에 들어가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못 박지 않는 한 이건 못 풀려요. 근데 그런 법원장들은 국민을 속이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그래요.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그 법정에서 재판받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권리지. 그날 우리가 목격자고 국민들이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저 사람 가해자라고 지목을 못합니까? 우린 피해자의 증언도 증언 자체도 우리 증거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장난인 거고 저는 행정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이 나온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말보다는 행동이죠. 그렇죠.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이제 우리가 다 지켜볼 거고 전 여론의 감시 감독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박영식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부류의 생각들 그러니까 마치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쳐가지고 이 기득권 논리를 확산시키는 거는 저는 초박살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될 저는 그런 논리로 보는 것이고 아니 소방수가요 불이 나가지고 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끄고 있는데 그 소방수 보고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 소방수 나무랄 수 있습니까? 방화범을 탓하든지 그 불난 거를 가지고 지적을 해야지 어떻게 열심히 불 끄고 있는 소방수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해? 너만 잘났어? 이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박살을 내야죠. 그거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국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 지금 대한변협이라든지 변호사협회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문제 많죠. 법원행정처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 자리에 두 분의 변호사가 협회에서 탈퇴하는 걸로. 갑자기 탈퇴하는. 저는요 탈퇴가 아니라 제 자격증을 걸고 저는 싸우고 싶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의 자격증과 신인규 변호사님의 자격증을 반납하는 것으로 저는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좀 무리수를 개인마다 사정이 다 있어요. 저 사람이 한 30분 붙잡아 놨더니 이제 막 갈라 그러네. 이진관 재판장님의 마음으로 다 같이 해야죠. 근데 변호사 자격증 박탈은 대한 변협만 할 수 있나요? 징계를 할 수 있죠. 징계만 할 수 있죠. 업무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못하게. 근데 이분은 변호사라고 변호사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 이력을 보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더라고요. 동기고 86학번쯤 된 것 같아요. 검찰 출신이고. 검찰 출신이고. 그런데 이분 보니까 국민혁명당 정광훈당 거기 나가서 집회 나와가지고 정광훈 목사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할 때 이분 법무부 장관 시켜라. 법무부 장관 시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난 정광훈 목사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이 제정신이. 아니 그래서 그 유튜브 하면서도 내내 계속 아멘을 외치고 기독교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변호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격증만 있다 뿐이에요. 법정을 무대로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변호사가 무슨 필요가 아니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 쓰라고 하는 게 징계권이에요. 그럼 변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변호 활동 아까 그 조력권 얘기했잖아요. 조력을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입니까? 벨 소리 울리는데 음악 좋은데 듣고 합시다라는 게 자 지금 박영식 앵커가 지금 튀려고 하고 있는데 잡았어. 지금 뉴스 앞차기 가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댓글에 계속 올라와요. 그래요? 지금 비 오는데 차 막힌다. 영식이 보내줘라. 뭐 난리가 났어. 자 박영식 앵커를 MBC로 보내겠습니다. 안녕. 자 뭐 저희 방송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오늘 아주 열띤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권태우 실장께서는 이제 뷰리핑에서는 이런 열띤 분위기는 좀 다소 일단 이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고 이 스피커들이 세니까 좋아요. 스피커들이 세니까 탐나요? 정신이 없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격의 변호사들을 이렇게 만들어드려요. 아니 내가 이거 그 전에 여기 있으면서 내가 늘 느꼈던 게 있어요. 셀러리맨은 프리랜서를 이길 수가 없다. 그걸 내가 처음 했어요. 여기 딱 앉아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빠르고 목소리가 크고 싸우듯이 말하고. 근데 이거 그러더라고. 굉장히 오류가 있습니다. 셀러리맨이 건 맞으신데 두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저희도 변호사도 프리랜서죠. 변호사인데 변호사들이 프리랜서는 이제 내일이 없죠. 네. 오늘만 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직장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프리랜서로만 살고 있는 아주 후리한 사람이에요. 예. 언제나 새로운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 예. 굉장히 제가 365일 24시간 구직 활동 중이거든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바라고요. 자, 마무리할 때 제가 이제 요 이야기는 사실은 저희 오늘 원고에도 없는 얘기인데 좀 짧게 의견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오늘 아침부터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뭐 디테일하게 어떤 압수수색을 했고 어떤 내용이냐 정황이냐는 몰랐었는데 조금 전 특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했냐라고 했을 때 김건희 씨가 이게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거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혹시 내란과 관련 있는 혐의가 있느냐라는 거였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 관련해서 압수를 하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혐의와 그 서로가 뭐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나 연락을 했던 정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압수수색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법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취한 방법입니다. 강제로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건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에다가 달라 그랬는데 그냥 달라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친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목적은 저는 김건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작을 김건희 수사하려고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내란 특검이 피의자도 아니고 그건 김건희 특검 쪽에서 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성재라고 하는 본인 당사자들이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통했으면 이쪽에서 시작하든 저쪽에서 시작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뭐 금강 있고 남한강 있고 북한강 있잖아요. 쫙 한강에서 만나잖아요. 만나서 서해바다로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특검으로 지금 출발은 했는데 쫙 모이는 금강이 게 한강이랑 만나지는 않아요. 그럼 남한강으로. 북한강 남한강 만나는 거 맞죠? 북한강 남한강은 한강 팔당에서 만나서 금강도 어쨌든 서해로 좀 나가지 않을까요? 그럼 서해로는 가는데 그러니까 서해에서 안 만나니까.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시험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리 시간이야. 이거 한국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래서 나갈 얘기하면 지금 결론은 강이 만난다. 바다에서. 오케이. 그 바다가 김건희다. 윤석열 김건희. 지금 만나고 있는 그 과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법원에 그 영장을 가지고 해야 뒤탈이 없기 때문에 그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의 문제다. 지금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 보고 내용을 박성재가 김건희에게 전달했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뭐 이렇게 이름하여 뜯어놓았지만 그 안에 혐의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수사가 함께 진행된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칠까요? 오늘 재밌는데 좀 더 할까요? 힘들어요. 저 너무 재밌는데 저는. 그렇죠. 30분 했으니까 그렇지. 1시간짜리 엉덩이 저는 방금 와가지고 그러면 섭섭하네요. 끝낸다고 하시니까. 그럼 형은 여기서 섭섭하네. 스트레칭 좀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짧게 요거만 합시다. 그럼. 예, 전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방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국빈 방문이 마무리 순서였는데 남아공 G20을 끝내고 튀르키예로 가는 비행기 내에서 기내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들을 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기내 간담회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다 그러는데 이번이 약간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남북 관계 관련된 언급을 했어요. 지금 남북 관계가 매우 위험한 상태다. 아주 사소한 어떤 연결고리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돼 있어서 위험한 상태고 걱정된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의를 전달해서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내용에 이어져서 남북관계 이 파탄의 원인을 예를 들었던 것이 통일이나 안보 등 국익에 관한 문제를 정략 대상으로 삼아서 망가뜨린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뭐 강경한 대북 정책이라든지 박근혜 정부의 그 통일 대박 뭐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 워딩 그대로 좀 전해드린다면 북한에 무인기 보내서 약을 올리니까 얼마나 긴장했겠느냐. 대북 방송은 쓸데없이 왜 하냐. 서로 방송하고 서로 괴로워하는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굉장히 강한 비판을 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권태우 실장님께서 좀 해주시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그 전방에 근무하셨거나 아니면 저기 전방 철책이 예전에는 GOP가 있고 GP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휴전선 뭐 철책 이거는 남방 한계선이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말하는 휴전선은 그냥 말뚝만 이렇게 박혀 있죠. 네. 그래서 구분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 이 북한군 남한군들이 들어가죠. 그걸 GP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을 넘기도 하고 선이 자기들 우리가 사실 민간인들도 이게 네 땅이네 내 땅이네 하는데 이런 넘기도 하고 그러면 위협 사격도 하고 그러면 전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의도가 없었는데 자칫 실수로 이렇게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한 라인이 있으면 야 뭐 이게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작업을 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쟤네들이 작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삼중 철조망 치고 막 이런 거 보면 이게 북한은 우리를 남침한다 공격한다 하는데 북한은 북한대로 이게 미군이 이게 자기들의 위협 세력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기본적인 무력이 워낙 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이제 위협을 느끼고 이러다 보면 자칫 정말 우리가 이제 충돌할 우려가 없었는데도 이제 지금 대화가 끊기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하자는 게 무슨 뭐 남북 통일이나 뭐 남북 뭐 이런 화해 뭐 이게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정말 실무적인 거죠. 실무적인. 우리가 이제 안에서도 활동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게 불도 잘 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하자는 그 얘기고 그리고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에서 방송이 대통령이 뭐 인터넷 북한의 주민들은 인터넷도 안 되는데 그것도 모르냐라는데 이게 방송은 사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이게 대남 방송을 다 전면 중단했죠 작년 초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적대적 두 국가 그 차원에서 이제 다 아예 이 남쪽과 아예 관련을 끊겠다라는 사실은 이게 별로 선의로 끄는 건 아니죠. 그 차원에서 이제 국정원에서 우리도 이제 그 대북 방송을 다 끄는 거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틀어가지고 공세를 펴는 것은 약간 핀트가 지금 좀 잘못 나간 이재명 대통령의 그거는 지금 아주 좀 위험한 상황이다. 그걸 대통령들은 대부분 다 간담회하거나 이러면 다 뭐 지금 남북이 경색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이제 잘 됩니다. 다 얘기해요.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제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거는 지금 이 포커스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왜 대북 방송 안 하냐라고 이런 거 시비를 거는 거는 지금 이제 조선일보 사설을 조금 이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양절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란 말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잖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현실인식이 명확한 거죠. 한라인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냐면 이게 게임 이론에서 냉전 시대에 그 소련과 미국이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철의 장막이 들여졌던 시절에 그러면 우리가 게임 이론은 뭐 좀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이런 법적에서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상황하에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당시에 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머리를 맞대봐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백전백패 이거는 세계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소통이 없이. 그래서 최소한도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자는 게 한라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남북은 지금 그 한라인이 끊겨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인 거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오늘 알려진 표현 중에 제일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늘구멍이라도 뚫어놓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걸로 말씀을 정리를 하셨거든요. 제가 딱 그 부분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늘구멍마저도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일부 언론들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바늘구멍을 막아놓고 저쪽을 댐을 무너뜨리지 우리가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 아직도. 그럴 수 있는 담장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제 흡수통일론적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안위 혹은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리하기 위해서라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바늘구멍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그 일환으로 남북이 소통이 잘 되고 남북 관계가 괜찮으면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 발언을 하신 데에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 책무.
당연히 평화통일, 평화적 방법으로 이제 우리 체제를 지키면서 이제 통일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도의 숙제를 이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낮은 단계 우리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물어뜯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헌법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사람들의 좀 몰제각한 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북방외교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착착착 해왔으면 지금 아마 남북관계가 아마 다른 차원으로 돼 있을 텐데 그 다음 정권들 이제 수시를 거쳐오면서 대한민국은 통일 비전이 사라졌고 남북의 분단을 전제로 해서 한쪽은 강경, 한쪽은 유화 이것만 가지고서 티격태격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남북의 분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노태우 정권에서 던졌던 통일의 비전을 다시 만들어서 던진다면 전 북한도 설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통일부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 불안을 갖고 계속 살면요 우리 후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대륙국가가 아니라 이제 섬국가로 남한만을 이제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북한과 우리가 합리적으로 관계 맺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통일까지 이루어낸다면 헌법의 가치도 이루고 대한민국은 대륙에서 가장 해양을 끼고 있는 아주 그 잠재력이 충만한 나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노력을 지도자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통일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만약에 조선일보식으로 비판을 위해 비판을 하자 그러면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럼 차라리 헌법을 바꾸세요. 그냥 남북은 싸우면서 산다 이렇게 그냥 한 줄을 넣든지 통일은 안 한다라고 하든지 해야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통일에 대한 가치와 통일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왜곡돼서 전파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 그러면 이렇게 뭐 하나로 뭉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뭐 흡수 뭐 이런 식의 표현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왜 방공교육 이런 거 받을 때 적화통일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남아있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본인들에게 유리해서겠죠. 그걸 통해서 아직도 뭐 공산화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을 자신들의 세력으로 키우는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를 볼모로 잡는 거죠. 하는 거죠. 양식하듯이.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것이 발언이라는 것이 여과 없이 전달됐을 때 뭐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뭐 또 다른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애써 왜곡하고 막 뒤집어 엎고 막 발기발기 발라가지고 다르게 해석해서 그것으로 공격의 어떤 양분을 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실용하고 연결이 되는가? 그들은 그렇게 해왔잖아요 항상. 네, 이제는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도 봤던 것 같은데 향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자고요. 그때 말했던 그게 그겁니까? 그 바늘구멍이라는 게 바늘로 사람 찌른다는 겁니까? 이런 거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물어보고 나면 또 답이 있겠죠. 예. 그 이야기를 오늘 뉴스다이브 추가로 17분 정도 더 했네요. 예. 저는 10분 일찍 시작했거든요. 예. 27분 더 한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요. 뭐 그래서 기분 나쁩니까? 굉장히 나쁩니다. 데려다 주실 거죠, 저? 자, 빵 먹어요. 살쪄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양지열 변호사, 우리 권태일 실장님, 그리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올 건데요. 오전 9시 30분에는 우리 권태일 실장께서 함께 하시는 뷰리핑이 방송됩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십시오. 동접이 어제는 세 자릿수가 나왔어요. 네 자릿수가 나왔죠. 오늘은 세 자릿수로 약간 마무리가 됐거든요. 내일도 네 자릿수. 예, 그 외에 있잖아. 1하고 콤마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조금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